피난 생활에 지친 아내는 아이를 지우려고 약도 해먹고 추운 겨울에 우물에 나가서 얼음 찜질까지 하였으나 아이는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다. 달이 차서 계집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도저히 기를 수가 없어서 죽으라고 윗목에다 포대기를 덮어 씌워놓고는 이튿날 남편으로 하여금 땅에다가 묻고 오라고 하였는데 어찌된 일인지 아이가 그때까지 생명을 유지하고 있어 이것도 운명인가 싶어서 기르게 되었다. 광주리 장사로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하고 살 정도였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저녁 때가 되면 엉금엉금 기어다닐 정도였는데 아이를 낳은 다음부터는 시장에 나가기만 하면 한 광주리 팔기도 어려웠는데 근래 와서는 어떤 날은 세 광주리, 네 광주리까지 팔리는 것이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김두수 작가님의 단편 소설 전원주택입니다. 이 작품은 김두수 소설집 크리스마스 이브의 사랑에 수록된 작품입니다. 다 들으시고 나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작가에게 힘이 됩니다. 구독은 감동입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김재화 사장이 이곳 가평군 상천리 산 567번지에 집을 지은 것은 3년 전의 일이다. 이 집을 짓기 전 김 사장은 전원주택 지을 땅을 물색하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녀 보았다. 도예지보다 가급적이면 땅값이 저렴하고 공기가 맑은 농촌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구하기 위해서 아는 사람이나 혹은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 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누구에게 자문을 구하기보다는 마음 내키는 대로 직접 찾아보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것이다. 김 사장은 우선 사는 고장인 인천을 기점으로 해서 변두리를 돌아다니면서 사람이 살기 좋을 만한 곳이 어딜까 하고 살펴보았다. 장님 코끼리 더듬듯이 아무리 돌아다닌다고 해도 마땅한 곳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무턱대고 돌아다닐 것이 아니라 쉬운 방법을 택하기로 하였다. 공인중개사의 손을 빌리기로 한 것이다. 과연 그곳에는 그가 생각한 이상으로 자세한 정보를 알 수가 있고 원하는 지역을 소개해 주었지만 시장에서 마음에 드는 옷가지 하나 고르는 것도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소개를 해준 곳이 마음에 드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그러던 중에 충주에 전원주택을 지을 만한 곳이 여러 군데가 있다는 군대 동기의 말을 듣고는 찾아가 보았지만 산이 높으면 계곡이 길게 뻗어 있거나 개울물이 흐르면 언덕 위에 미루나무라도 쭉쭉 뻗어 있을 만큼 자연 경관이 아름다워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더구나 지형이 반반하다 싶으면 펜션을 지을 자리로 이미 서울 사람들에게 팔려나갔고 개울물이 졸졸 흐르는 언덕 위에 집 몇 채가 올라앉을 수 있는 곳에는 축사가 지어져 그 지역 전체를 오염시키고 있었다. 그동안에 김 사장이 돌아다닌 곳도 수십 군데지만 마음에 드는 곳을 찾지 못하자 다시 생각을 바꿔보기로 하였으니 옛날에 길을 지나거나 군대 생활을 할 때 알던 곳을 상상해보고 당시에 괜찮다 싶은 지역을 돌아보기로 한 것이다. 김재화가 논산훈련소의 기본 과정을 수료하고 후반기 통신병과 교육을 받은 후에 배치된 곳은 부산에 인접한 동래지구 통신중대였다. 통신병이라는 게 당시만 해도 차량 동원해서
어떤 장비를 운반한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고 오로지 부잣집 머슴들이 가을에 쌀가마니를 등짐으로 나르듯이 전선줄을 치고 다니며 통신시설을 설치하거나 제거하는 데 동원이 되었다. 그러자니 한 번 작업을 나가면 일반 병과는 다르게 힘이 드는 때가 많았고 특히 겨울에 전선에 올라가서 작업을 할 때에는 손이 곱아서 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였다. 작업이 없는 날에는 부대 내에서 통신 기술을 익히거나 기타 시설 점검을 하는 데에는 자유시간이 많아서 외출은 할 수가 있었다. 자유시간은 용돈을 필요로 하였지만 쫄병 봉급이라는 게 짜장면 5그릇 값도 되지 않던 시절이라 밖에 나간다 해도 재미는 없었지만 그래도 일요일만 되면 해운대나 자갈치 시장 구경을 하면서 하루를 보내다가 부대로 기대하였다. 6개월이 지난 후에 분대장이 제대를 하게 되자 신병 하나가 보춘병으로 배치가 되었는데 그의 고향은 부산의 서면이라고 하였다. 얼마 후에 안 일이지만 그의 삼촌이 병무청에서 근무를 하는 바람에 삼촌의 덕으로 고향 근처에 배치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 당시야말로 관청에 높은 사람이 있으면 얼마든지 전방의 군인도 후방으로 배치를 받던 시대였다. 우스갯소리로 죽어도 빽소리를 한다는 말이 유행하였다. 김일병은 신병인 오장근 이등병이 들어오자 당일로 어려운 일은 면하였는데 오장근은 부산 사나이답게 말이 별로 없었지만 책임감과 의리는 있어 보였다. 오장근은 보초 교대를 한 다음에는 독서를 꾸준히 하였는데 그는 장차 작가가 되고자 공부한다면서 어느 일요일에 자기 집에 함께 가자는 것이다. 그의 집은 서면의 변두리이고 도시를 조금 벗어난 낮은 둔덕에 자리 잡은 집이었다. 집의 구조는 남향으로 앉았는데 단층 양옥집으로 대문을 들어서니 통로의 양쪽에는 화초를 심고 넓은 마당 가운데에 연못에서는 금붕어가 헤엄을 치고 있었다. 낮게 울타리를 쌓아놓은 너머로는 부산의 시원한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것이 얼마나 가슴을 후련하게 하는지 몰랐다. 김일병은 살아오면서 집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었고 의뢰의 식구들이 한데 어울려서 사는 곳이 집이려니 하였다. 오장근의 집에서의 느낌은 한 번도 생각지 못하던 부러움 그것이었다. 나도 이 다음에 이런 집에서 한번 살아볼 수 있을까? 이날 김재화 일병은 부대로 기대하면서 장차 돈을 벌게 되면 이런 집을 가져보아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었다. 그러나 막상 그의 처지를 생각해 보니 그것은 하늘의 별을 따는 것처럼 도저히 그로서는 실현 불가능한 일처럼 여겨졌다. 이날 김일병이 집안을 돌아보다가 방으로 들어가자 오 병사는 잠시 앉으라고 하더니 영희야 하고 부르는 것이다. 그러자 한참 후에 여학생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그 모습은 마치 하얀 백합이 방금 꽃잎을 열고 피어나는 것 같은 아름다움이 배어있는 모습이었다. 어쩌면 저렇게 예쁠까? 김일병은 넋을 잃을 정도로 그에게 순간 푹 빠졌다. 그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여자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두지 않고 지내왔다. 그만큼 그에게는 살아가는 일이 절실하고 어떻게 하든지 어떤 직업을 택할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이다. 오병사의 동생은 식혜를 쟁반에다 받쳐가지고 나와서는 상우에다 놓으며 쌩긋 웃는다. 어머니가 만드신 거라 얘. 김일병은 이날 처음으로 여자가 참으로 아름답다는 것을 느꼈으며 언젠가는 저런 아리따운 여자와 한번 살아보아야 할 텐데 그때가 언제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이성에 대한 접촉을 할 시간은커녕
그러한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그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았다. 여학생은 오장근에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으로서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으로 버들가지로 말하면 한창 물이 오를 좋은 때인 것이다. 김상병예, 내 동생이 탐이 납니까? 오장은은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김일병의 거동을 보고는 자기 동생에게 관심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었다. 내가 남자다 보니 조금은 여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는 기라. 김일병은 말은 그렇게 무뚝뚝하게 하였지만 상대가 자기 부하이고 그가 전속된 지 얼마 되지 않는데 함부로 아무 말이나 할 처지가 아닌 것 같아서 그렇게 얼버무리고 말았다. 속으로는 그의 여동생과 인연을 맺게 해달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다. 이놈아야, 내 네 매부하면 안 되겠나 말이다. 이날 오장근의 어머니는 아들의 상관이 왔다면서 극진한 환대를 해주셨다. 김일병은 그의 집과 이 댁을 비교해 보니 너무도 가난한 그의 처지가 처량하기만 하였다. 김일병은 그 후에도 두어 번 그의 집을 방문하였다. 그의 여동생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여동생을 소개해달라는 말이 갈 때마다 입에서 뱅글뱅글 돌았지만 차마 말이 되지 않아서 민적대기만 하였다. 그런데 그때 중대장이 교체되었는데 그분이 얼마나 부하들을 격렬하게 다루는지 날이 춥거나 눈이 오건 관계없이 그날의 업무는 그날로 완결해야 한다는 지론자였다. 그날 김일병은 동료 병졸 3명과 함께 전선줄을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되어 있었다. 전봇대에 올라가서 늘어진 줄을 교체하는 것은 김일병이 잘하였기에 이날 또 김일병이 손을 뻗쳐서 엉킨 줄을 잡아당기는 순간 어찌된 일인지 전선줄에 팔이 꼬여서 허공에 매달리게 되고 이내 2미터 높이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엉겁결에 일어나고자 하였으나 일어나지 못하였다. 그 순간 왼쪽 발목이 아파오고 이마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이었으니 이미 그때 발목이 부러진 상태였다. 그는 즉시 후송되고 그로 인해서 장기 입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입원 중에 김일병은 상병으로 진급하고 2달 후에 퇴원을 하고 보니 오장근은 그 사이에 부산기지 사령부로 전속이 되고 이후 그와는 만날 수 없게 되었다. 그렇게 그리워하던 그의 여동생과의 인연은 맺어질 수가 없었다. 제대 특명이 나고 정들었던 부산을 떠나게 되자 김상병은 그렇게 허전할 수가 없었다. 김재화가 제대를 하고 고향인 덕소로 돌아온 후 그는 우선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시험을 몇 번 치렀지만 번번이 미역국을 먹은 것이다. 젊은 청년으로서 공직에 몸을 담아보려 하였으나 시험운이 막혀서 그런지 시험에 실패를 거듭하다 보니 그 다음에는 오기가 생겨서 다른 직종을 찾아보기로 한 것이다. 그렇지만 마땅한 자리가 나타나지 않아서 생각해낸 것이 주 특기인 통신에 대한 자영업을 해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양평읍에서 전기기구를 매매하는 상점의 문을 연 것이다. 그런데 전기기구 취급을 하는 상점에 개업은 하였으나 시골이라 그런지 집세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 정도로 매상이 오르지 않았다. 그렇지만 첫술에 배 부르랴 라는 속담과 같이 시간이 지나면 좋은 일도 있으려니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밤 상점에 도둑이 들어서 진열한 물건을 거의 다 도둑을 맞은 것이다. 모처럼 장사를 시작하려고 문을 연 지 얼마 되지 않은 때 큰 손해를 보게 되자 매사에 의욕이 나지 않았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는 일이어서 다시 은행에서 빚을 얻어서는 물건을 갖춰 놓은 것이다. 한편으로는 이 장사 가지고는 승부가 날 것 같지 않아서 다른 업종의 변경을 시도하다가 초여름이 되기에
어느 관광지를 택해서 여름 장사를 해보아야겠다는 계획 아래 물색한 곳이 용문산 계곡에서 과일과 아이스케이크를 팔기로 한 것이다. 계곡의 여름철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어 예상외로 일손이 딸릴 정도로 장사가 잘 되는 바람에 하루 종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저녁에 계산을 해보면 전기상의 몇 배의 매상이 오르는 것이었다. 일손이 모자랄 때에는 사람을 두고도 싶었지만 인건비가 만만치 않아서 혼자 하였다. 사람들은 줄을 서 기다리는데 마냥 기다리라고 할 수 없어서 아주머니 한 분을 채용하였다. 유원지를 찾는 사람들은 거의가 가족 단위이고 한번 자리 잡으면 하루 종일 물에 발을 담그기도 하고 아이들은 물살 따라 헤엄치는 고기를 따라다니느라 정신이 없었다. 워낙 더운 날씨에 아이들은 아이스크림을 연실 입에 달았고 어른들은 수박이며 참외, 토마토를 불티나게 사가는 것이다. 일주일 중에 제일 한가한 날은 월요일로 사람마다 한 주일을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거니 하였지만 오후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놀러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집에서 점심을 싸우는 사람도 있지만 간혹은 맨몸으로 와서 때가 되면 밥을 먹겠다고 하여 김 사장은 밥 많은 반찬을 댈 수가 없어서 라면과 국수를 삶아주기로 하였는데 오히려 밥보다는 국수가 더 좋다는 사람들이 점차 늘다 보니 국수 국물 준비를 항상 해 놓을 수밖에 없었다. 그날은 한나절이 되어도 아주머니가 나오지 않아서 김 사장 혼자서 화롯불에 냄비를 올려놓고 국수물을 끓이고 있었다. 느닷없이 눈이 서글서글하고 콧날이 오똑하게 생긴 아가씨가 김 사장을 부르는 것이다. 아저씨, 소주 한 병만 주세요. 예. 소주 한 병만 얼른 주시라고요. 김 사장이 생각을 하니 새파란 아가씨가 대낮에 소주를 달라고 하니 기가 막히지 않을 수가 없었다. 뭐하니 아직 학생 나이인데 소주를 먹겠다고? 나 안 팔아요. 다른 데나 가보시오. 김 사장은 속으로 이마에 피도 마르지 않은 것들이 대낮부터 술을 먹으려고 한다면서 냉정하게 거절하였다. 아저씨, 왜 술을 안 파신대요? 게을물에 들어섰다가 깨어진 병 조각에 발바닥을 엄청 많이 비었는데 소주에다 얼른 담그면 피가 멎는다고 해서 살려고 하는데요. 상처난 발을 소주에다 담근다고요? 원, 별, 희한한 치료법도 다 있네. 김 사장은 어쨌거나 아가씨의 말을 듣고 한편으로는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진작에 발을 다쳤다고 할 것이지 소주를 산다고 하기에 오해할 수밖에 더 있어요. 미안해요. 어서 발이나 봅시다. 김 사장이 아가씨의 발을 보려 하자 발에는 손수건을 둘렀는데 손수건이 벌겋게 핏물이 들어있어서 급히 발을 들어 손수건을 풀려고 하자 아가씨는 자지러지게 소리를 질렀다. 나 사람 잡아먹는 짐승 아니에요. 왜 그렇게 엄살을 해요? 아저씨, 상처난 곳이 너무 아파서 죽겠어요. 그까짓 것 가지고 아프다고 하면 전쟁터에서 부상 입은 군인들은 어떡하고요? 아저씨, 내가 전쟁터에서 돌아왔나요? 왜 군인 이야기를 하세요? 군대 같으면 벌써 그 입이 한 번쯤 돌아갔을 거요. 네? 원래 시골에서 살아온 김 사장은 인정은 많은 사람으로 남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솔선해서 도와주는데 앞장을 서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아가씨의 모습을 보다가 한참 동안이나 그 얼굴의 윤곽을 뜯어서 보았던 것이다. 부산에 오장근의 여동생이 예쁘다고 하였는데 그 학생 못지않게 복스럽게 생긴 얼굴이 마음에 들었다. 김 사장은 주저없이 아가씨의 발에 동여맨 손수건을 걷어내니 발바닥이 물고기 배를 탈 때처럼
쩍 갈라져 있고 피가 뭉실뭉실 솟고 있다. 어쩌다가 이렇게 발을 비웠단 말이요. 계곡물이 하도 맑고 모래 위에 서 있으면 물살 따라 강모래가 살살 무너져 내리는 촉감이 얼마나 간지럽고 좋은지 이리저리 도리를 걸어 다니다가 발바닥에 감촉이 날카로운 비수에 찔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발을 들어보니 발바닥에서 분수처럼 피가 하늘로 솟아오르더라고요. 그만하기가 천만 다행이지. 넓적다리라도 베었다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래도 제법 손수건으로 쳐맬 줄은 알았던 모양이지. 아저씨, 무시하지 마세요. 이래봬도 나이는 18살이에요. 뭐요? 난 쬐끄만 여학생으로 보았는데 제법 나이백이네. 아저씨, 저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했단 말이에요. 뭔 학교가 키도 제대로 크지 않은 학생을 졸업시키노? 아저씨, 그럼 키 작은 사람은 학교 졸업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아가씨 나이를 아주 적게 보았는데 나이백이라 한 소리요. 그나저나 물속을 헤매다가 발까지 베고 다니니 이 다음에 시집살이나 제대로 하겠나 원. 아저씨, 시집살이를 잘 하거나 못하거나 간에 왜 그런 것까지 참견하세요? 미련하게 생기지 않은 것 같은데 더듬하게 발을 베었으니 하는 소리지요. 아저씨, 나 지금 발이 너무 쓰리고 아파요. 어서 약이나 발라주세요. 내가 치료는 잘 하지 못하지만 발 마사지는 곧잘 하는 편이지요. 그런데 발이 아프다는 사람이 웬 말이 그렇게도 많아요. 아저씨가 자꾸만 말을 거셨지 않아요? 얼굴이 밉상이 아니니까 말을 자꾸 하고 싶었던 거겠지. 어서 발이나 의자에 올려놓아요. 김 사장은 우선 아가씨를 의자에 앉히고는 상점 한쪽에 놓아둔 비상약통에서 붕대와 머키롬을 꺼내가지고 쩍 갈라져서 피가 솟는 상처를 소독하고 니라마이트 가루를 뿌리고 나서는 붕대로 발을 감으니 피는 멎는 것 같았다. 발도 믿게 생기지는 않았구먼. 아저씨는 별것을 다 보셨네요. 눈이 있으니 볼 수밖에요. 그래서 눈을 보배라고 하지요. 상처가 워낙 커서 다 나으려면 여러 날이 걸릴 거예요. 앞으로 상처에 물을 들여보내지 말아야 하고 며칠 후에 붕대를 풀어야 하며 돼지고기 같은 기름기 있는 음식은 삼간 후에 의사한테로 한 번은 오셔야겠어요. 이 의사한테로. 아저씨, 정말 의사 면허증을 가지신 분인가요? 그렇지. 그거 뭐냐. 가끔 신문에 나긴 하더구만. 나도 그런 류의 의사야. 돌팔이라는 글자가 앞에 붙지. 사실은 이 개울에서 며칠 만에 한 번씩은 발을 베는 아가씨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누가 예쁜 아가씨들만 골라서 골탕을 먹이려는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법을 강구하셔야죠. 그거 참 좋은 말 꺼냈소. 기왕이면 아가씨가 시간이 나면 여기 와서 계몽을 하면 되겠네. 아저씨, 직장은 어떻게 하고 그런 계몽을 해요? 하기야, 직장 버리고 여기 와서 계몽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 아가씨는 발에 붕대를 감은 후에 자리에서 일어나서는 한참 동안이나 서 있었다. 그날 아가씨는 친구들과 함께 산행을 왔다가 몸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혼자 떨어졌다가 발을 다쳤으니 버스 정류장까지 갈 일이 난감하였다. 그래서 아저씨에게 부탁한 것이다. 내 일이 바쁘긴 하지만 모셔다 드려야지 어떻게 하겠어. 몸이 잔망해서 업어다 주면 좋겠구먼서도 다 컸다는 아가씨라 그럴 수도 없고 자전거를 타는 수밖에. 아저씨, 자전거를 한 번도 타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타요? 자전거를 아직 한 번도 타보지 못하였다고요? 그러니 잘 되었네요.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혹시 누가 아나 이것이 인연이 돼서
이 다음에 내 마누라가 될지. 뭐예요? 자전거에 올라타서는 내 허리를 엄마 젖발대 젖꼭지 잡듯이 꼭 붙들어야 해요. 자전거가 달리는데 움직였다가는 둘 다 땅바닥으로 나가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말이야. 그렇게 위험하다면 타지 않을래요. 그래요? 그럼 할 수 없지 뭐. 아니에요. 타고 갈래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발생하면 즉각 이에 대한 대처 방법이 떠오르는 법인데 금방 한 말을 뒤집는 성격은 문제가 있어요. 죄송해요. 지금 저의 마음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서 그래요. 김 사장은 아가씨를 버스 정류장까지 바래다 주고는 돌아서다가 아차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으니 처녀의 이름을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아까 지나가는 말을 한 것이 자신도 모르게 나은 말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참으로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은 평상시에는 결혼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말이 튀어나왔으니 말이다. 혹시 누가 아나 이 다음에 내 마누라가 될지. 하하. 김 사장은 자기 나이를 가늠해 보았다. 24살. 장가가기 마침 좋은 나이지만 막상 생각해보니 그야말로 가진 것이라고는 거시기 하나 달랑 가진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처지인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 놈이 무슨 수로 장가를 간단 말인가 하는 생각을 하다가 어떤 영감이 갑자기 떠올랐다. 마음만 먹으면 안 되는 일이 없는 것이 인간이다. 라는 옛날 담임 선생님의 말씀이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은 출신이 이북이라 하셨는데 유교관하고 인민군이 서울을 빼앗고 나서 승승장구 남으로 처내려갈 때 이북에 살다가는 어느 날 가족들이 몰살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생각에서 기회가 되면 이남으로 나가고 싶어 했다. 전쟁이 나자마자 바로 피난 대열에 끼어서 정착을 한 곳이 충청도 서산 땅이라고 하였다. 그야말로 적수공권 수저 한 벌 가져오지 못하신 아버지지만 아들을 사범학교까지 보내서 선생님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었으니 김 사장은 자신도 젊은 청춘이니까 무슨 일이든지 할 것 같은 자신이 생기는 것이었다. 그래, 나도 할 수 있을 거야. 이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들어 보자. 자전거 바퀴가 점점 빨리 돌아가는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김 사장은 한여름의 막바지 장사에 골몰을 하다 보니 그 아가씨가 문득 생각이 나는 것이다. 마음으로는 이 여자를 친해 보았으면 하였지만 연락처도 알 수 없었으니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 어느덧 긴 여름의 두께도 차츰 식어가는 듯 하였다. 그런데 어느 토요일의 일이다. 그날 김 사장은 소풍 나온 유치원에서 주문받은 도시락밥을 시장에서 사다가는 어린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었다. 또 다른 소풍 나온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아이스크림을 사기 위해서 가게 앞에서 기다리는 것이다. 일손이 달리다 보니 잠시 기다리라 해놓고 도시락을 나누어 주고 있는데 웬 분홍 색깔의 창이 긴 모자를 쓰고 하늘색 원피스에 검은 안경을 쓴 여인이 나타났다. 아이스크림 통을 열고는 아이들에게 한 개씩 나누어 주는데 그 동작이 매우 민첩하였다. 그때까지 김 사장은 눈 돌릴 사이가 없었고 나중에 도시락을 다 돌리고 나서 자리로 돌아오니 그는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계속 팔고 있었다. 김 사장이 그 옆으로 다가가서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하고 눈인사를 하며 안경을 벗는데 거기에는 그 아가씨가 쌩글거리며 웃고 있었다. 아저씨, 상처 치료받으러 왔는데요. 사람 속이는 마술은 언제 배웠어요? 난 아주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정말요? 정말이라면 거짓말이고 조금 생각은 하였지요. 그러셨어요? 아저씨, 혹시 지남철을 가지고 계신가요?
웬 지남철은? 그냥 여쭤본 거예요. 허허, 사람 끄는 지남철은 아가씨가 지닌 것 같던데. 그는 자그마한 케이크 상자를 열더니 칼로 썰어서 접시에다 담아서는 탁자에다 올려놓았다. 죄송해요. 진작 찾아뵈었어야 하는 건데 발이 그러니 올 수도 없었죠. 그날은 정말 엄두가 나지 않았는데 아저씨가 치료를 잘 해주시는 바람에 고생을 덜 하였어요. 늦었지만 이렇게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김 사장은 사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번개처럼 잠시 만났다가 사라진 그녀를 한번 만나보았으면 하고는 있었지만 주소도 알지 못하니 연락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세상에 이런 호강이 또 어디에 있단 말인가. 아가씨, 한 가지 부탁인데 기왕이면 일요일만이라도 하루쯤 시간을 내서 내일 좀 도와주실 수 없겠어요? 김 사장은 케이크를 베어물면서 말을 했다. 저는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밥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반찬할 사람 하나 옆에 있으면 되겠네. 그렇죠? 하하. 김 사장은 이날 예상외로 학생들이 많이 오는 바람에 몹시 바쁜 날이기도 했지만 수입도 올라가고 그런 가운데 아가씨가 구세주처럼 나타나서 일을 도와준 것이 얼마나 신이 나는 일인지 몰랐다. 김 사장은 그녀가 나타난 이유를 생각해 보았다. 사실 그 아가씨는 그날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돌아갔으니까 그로서는 인사치레를 다한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다시 찾아와서 인사를 한다는 기대는 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가 첫눈에 들어서 교제라도 하고 싶은 마음에 다시 한번 와 주었으면 하였지만 그것은 혼자만의 바람이었을 것이다. 지금 그에게는 밥벌이가 시급한 과제이고 우선은 돈을 벌어야 할 처지인데 그런 것도 생각지 못하고 쓸데없는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부질없는 일 같기도 하였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사람이란 노력해서 안 되는 일이 없다 할 정도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라고 해서 노력해서 되지 않을 일도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순간 그는 용기를 내고 그의 기질을 발휘해 보고 싶어지는 것이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아가씨가 제 발로 김 사장을 찾아왔으니 이것이 그에게 닥쳐온 천우신조의 기회는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무슨 수를 쓰던지 간에 이 아가씨를 붙잡아야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는 것이다. 아가씨,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들어주시겠소? 저에게 부탁이 있다고요? 아저씨 말씀이라면 무엇이건 들어드려야죠. 그게 정말이에요? 그럼요. 아저씨가 그날 치료를 해주셔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하루는 아저씨를 도와드리려고 우정 왔거든요. 아가씨가 벌써 사에 돌아가는 것을 조금은 아는 것도 같네. 아저씨, 저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니까요. 그렇지. 똑똑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야무진 면도 있었네 그려? 저 니북 출신입니다. 피양 출신은 아니래도 황해도 출신으로 양반가의 핏줄을 타고났디요. 황해도 양반이라고? 황해도 판수 가얗고 따르듯 한다는 말이 있는데 정말 오늘은 멍청하게 내 뒤를 따라 줄라요? 오늘은 아저씨가 무슨 말씀을 하신다고 해도 따르겠나이다. 정말 믿어도 된단 말이요? 호호호. 다음 주 토요일에도 아가씨는 따가운 햇살을 받으면서 아이스크림을 아이들에게 팔고 있었다. 이날 아가씨는 날이 어두울 때까지 일을 거들다가 집에 가겠다는 것이었지만 이미 버스가 끊어진 뒤라 한참 동안이나 난감해 하였다. 버스가 끊어졌으니 어떡한다? 아가씨, 별 수 없을 것 같으니 오늘은 누추 하나마 우리 집에서 하룻밤을 지새면 안 되겠어요? 아저씨, 정말요? 사실 이 아가씨는 팔을 다친 날 아저씨의 호의와 유머가 넘치는 그의 재치에 홀딱 빠지고 말았던 것이다.
이날 계곡물이 흘러내리는 바위에 걸터앉은 두 사람은 은은히 비추는 달빛 아래서 시원하게 맥주를 한 잔씩 나누다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의 입술을 찾았다. 늦은 밤 아가씨는 꽁꽁 묶어두었던 비밀 주머니를 아저씨에게 맡긴 채 다음날 아침 시간까지 그의 품 안에서 잠을 잔 것이다. 김 사장은 이듬해 6월 아가씨가 19살 되던 해에 형제 중에서 제일 먼저 장가를 갔다. 그는 5형제 중 막내로 자랐으며 초등학교 다닐 때에는 학교에 점심을 싸가지고 다니지 못할 정도로 집안이 어려웠다. 아버지는 시장에서 노동일을 하시고 엄마는 늘 남의 집 일을 하러 다니셨지만 집은 언제나 가난하였다. 집안이 좀 펴지기 시작한 것은 큰형이 공부를 잘해서 기계 공고를 진학한 이후 워낙 기계 조립을 잘하여 어떤 회사로 스카우트 되어서 가게 된 후에는 월급이 매달 어머니 통장으로 입금되기 시작하였다. 김 사장은 결혼 후에 전기상해를 확장하고 한편으로는 보일러 시설을 하는 업체를 개업하였다. 그때만 해도 흑백 TV가 겨우 보급이 되던 시기였다. 게다가 주거 환경이 아궁이에서 입식 부엌으로 변하고 방바닥에는 보일러 시설을 하게 되니 이 기술은 엄청난 부가가치를 올려 보일러 하면 이 지역에서는 자기가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공사는 날마다 밀리고 있었다. 더구나 아파트를 짓게 되면서부터 거기에 소요되는 전기시설이 어마어마하여 종업원들을 10명 이상 두지 않을 수가 없었다. 종업원의 인원이 많을 때에는 230명은 보통일 정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보니 식사 한 끼를 먹는 시간이 아까울 정도였다. 땅 짓고 헤엄친다는 말이 있지만 일을 하면 할수록 수입이 증가되긴 하는데 막상 계산해 보면 인건비로도 지출이 많이 되는 것이었다.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의 말씀 맞다나 그는 그동안 사업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였고 결혼 후에는 아내의 의견을 많이 따랐던 것이니 아내는 그때 상업학교를 졸업하고는 중소기업의 격리직을 맡고 있었기에 사업에 대한 눈은 오히려 남편보다도 밝은 편이었다. 처녀가 어쩌다가 김 사장의 마술에 걸려들긴 하였지만 아내 또한 김 사장의 인간미에 반해서 그의 작전에 무조건 협력을 하였다는 것이 맞는 말일 것이다. 아내의 부모는 원래 황해도 사리원의 부잣집으로 살던 대가댁이었다. 광복이 되자 북한의 지주들의 땅은 모조리 빼앗기게 되자 기회가 되면 남한으로 피신을 하려 하였지만 왕래하던 38선이 막히는 바람에 옴짝달싹을 하지 못하다가 6.25 사변이 일어나자 얼씨구나 하고는 부부는 대포화를 뚫고는 피난민에 섞여서 이북에서 멀리 떨어진 완주까지 내려가던 중이었는데 뜻밖에도 부인이 임신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피난 생활에 지친 부인은 아이를 지우려고 약을 해먹고 추운 겨울에 우물에 나가서 얼음찜질까지 하였으나 아이는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부인이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기관지염에 걸려 만삭이 된 채 죽을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날 정도로 그의 병세는 악화일로에 있었다. 그런데 달이 찾아 계집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를 도저히 기를 수가 없어서 죽으라고 윗목에다 포대기를 덮어 씌워놓고는 이튿날 남편으로 하여금 땅에다가 묻고 오라고 하였는데 어찌된 일인지 아이가 그때까지 생명을 유지하고 있어 이것도 운명인가 싶어서 기르게 되었다. 부인은 아이를 낳은 다음에 요행이도 한의사를 잘 만나서 기관지염을 고치고 건강이 회복이 되자 다시 광주리 장사를 시작한 것이다. 남편의 일도 시원치 않아서 광주리 장사로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하고 살 정도였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것이었으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루하루 장사하기가 그렇게도 싫어서 다 저녁때가 되면 엉금엉금 기어다닐 정도였는데 아이를 낳은 다음에는 광주리 장사가 그렇게도 잘 되는 것이었다. 해물 생선을 이고 시장에 나가기만 하면 하루 한 광주리 팔기도 어려웠는데 근래 와서는 어떤 날은 세 광주리, 네 광주리까지 팔리는 것이었다. 딸의 이름도 짓지 않았던 남편은 하루는 아내에게 딸의 이름을 지어주자는 말이 나왔고 아내는 이 아이를 낳고부터는 장사가 잘 되고 있으니 복자가 들어가는 이름으로 짓자 하여 복복자에 아들 자자를 넣어서 이름을 지었으니 그 딸이 바로 김 사장의 아내가 된 임복자였다. 김 사장의 회사가 번창하자 그는 인천에다 3층짜리 건물을 구입하였고 아내는 자기도 돈을 벌어보겠다고 그 건물에 횟집 개업을 한 것이니 건물의 위치가 바다와 인접한 데다가 부두 노동자들이 단골 손님으로 밀려드는 바람에 아내 횟집은 날마다 손님으로 인해 벽이 무너질 지경이었다. 두 대가 아들 둘에 딸 하나를 낳아 길러서 출가시키고 나니 언 30년의 세월이 흘러가자 아내는 이제 나이도 들고 쉬어야 할 때이니 횟집을 청산하고는 어느 조용한 시골에 내려가서 살고 싶다고 하였다. 그 바람에 김 사장은 전국으로 다니며 전원주택의 자리를 물색하였다. 마침내 가평 상천의 한 골짜기에 요지 한 곳이 나기에 이를 구입하고는 건축을 시작한 지 반년 만에 아담하게 2층 집을 짓게 되었다. 언젠가 부산에서 쫄병 생활할 때 바라던 집을 30년 만에야 지은 것이다. 김 사장이 이 터를 살 때만 해도 중개인조차 위치가 좋지 않다고까지 할 정도로 아무도 돌려다보지 않는 땅이었다. 그런데 그가 지형을 살펴본 바로는 지으면 앞으로는 2차선 도로가 나 있고 도로 밑으로는 개울물이 흐르는가 하면 과히 높지 않은 산들이 집터를 둘러싸고 있는 모양이 마치 좌청룡 우베코의 형상을 닮아 있었다. 개울 건너로 둥글게 튀어나간 지점은 경지정리가 잘 되어 가을이면 황금 물결의 벼 이삭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았다. 남향으로는 멀리 큰 산이 바라다 보여 그가 본 바로는 세상의 집터라고 할 만하였지만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것은 밭은 돌가닥 다리인데다가 3층 밭으로 되어 있어 언뜻 보기에 전혀 쓸모가 없는 땅처럼 보였을 것이다. 김 사장은 땅을 구입한 이후 우선 3층 땅을 도저로 밀어서 평지로 만들고 밭에서 나온 트럭 3대분의 엄청난 양들의 돌들은 골라서 도로를 높여 담을 쌓고 보니 대지는 더 높아졌고 집을 짓고 난 후에는 빗물이 쭉쭉 빠져나가는 것이다. 300평 땅에 2층 양옥 60평짜리 집을 세워 놓으니 김 사장이 졸병 시절에 부산의 오장근 집에 들렀다가 나도 이 다음에 이런 집에서 살 수 있을까 하던 생각이 나는 것이다. 김 사장이 어렸을 때는 너무도 가난하여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였다. 그때에는 너나 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못 살았는데 그래도 집집마다 아이들은 잘 자라는 것이었다. 김 사장이 지나놓고 생각해보니 그가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사업을 벌이면서 부를 창출할 수 있었던 것은 아내를 잘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아내와 인연이 되면서부터 김 사장의 의도한 사업들이 너무도 잘 풀리기 때문이다. 여보, 모든 게 당신 임복자 덕이요. 작품 잘 감상하셨는지요? 가슴이 가득 차오르는 결말입니다. 해피엔딩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작품 써주신 작가님께도 존경하는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다음 작품으로 또 만나요.